세율입니다. 자, 교재 151페이지 재산세 세율을 보셔야 되는데, 자, 재산세 세율이 우리 시험에 나름대로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황망하게 물어봤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5개를 던져 놔놓고 재산세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었는데 지문 자체가 너무 황망합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이 7천만 원일 때, 상가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일 때, 미친 놈이다, 그죠? 이 문제 출제한 놈이 미친 놈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정확하게 몰라요. 담당 공무원도 우리가 주택 재산세 세율은 가세 표준 크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청 세무과에 계시는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안 계십니다. 왜냐면은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는데 요새 이거 기억하고 일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세 표준 크기에 따른 세율을 물어본다? 출제자가 미친놈이에요. 아니, 우리는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러 갔지, 세무사들도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는 이걸 물어본다? 이건 아니지. 너무 심한 문제입니다. 제 입에서 막 욕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수험생들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원망풀이를 하잖아요. 제가 욕 나오게 안 생겼습니까? 듣고 보기 그렇지요. 하여튼 자,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세율 파트를 물어볼 가능성이 예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보시고 부담스럽지 아니하시면 세부 내용 정리하시고, 너무 많이 부담이 되면 살짝 건너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교재 151페이지 재산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자,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토지 재산세 세율. 자, 토지 재산세 세율은 종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느냐,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느냐,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토지 재산세 세율은 다른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재산세 세율을 답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52페이지 종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 세율이 가세 표준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작년에 물어봤다가 욕 대바가지로 얻어먹기 때문에 다시는 욕먹을 짓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없고 분리 가세 대상 토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분리 가세 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과 관련하여 2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 재산세 세율이 지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 재산세 세율은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교재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 지목이 농지, 목장용지, 임야인 경우 재산세 세율은 얼마? 1000분의 0.7.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 지목이 공장용지, 염전인 경우는 얼마? 1000분의 2. 시험장 가면 둘을 싹 바꿔서 물어봐요. 농지가 1000분의 2, 공장용지가 1000분의 0.7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가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일 때는 어쩐다? 4% 고율 가세한다.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가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 말 바꾸면 고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이면 4% 고율 가세한다. 요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목에 따라 다르다.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일반 세율이 아니고 4% 고율 가세한다.
그 다음에 교재 153페이지 주택. 자, 교재 153페이지 주택. 자,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거, 우리가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느냐, 주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법상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4% 고율과세합니다. 근데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최저 0.1%에서 그러니까 최저 0.1%에서 최고 0.4%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별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요 밑에 호기 하나 붙었지요. 거기 봅시다. 거기 세율표 밑에 2항, 그 주택 재산세 세율표 밑에 2항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2023년까지) 세율을 0.05%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뭡니까?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여론에서 막 계속 뭐라 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요 특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2023년까지 세율을 0.05% 인하합니다. 그래서 그 세율이 얼마냐면은, 자, 0.01 다시 0.1%에서 0.05% 인하하니까 얼마입니까? 0.05 아닙니까? 그러니까 0.1%에서 0.05%를 인하하니까 0.05%잖아요. 그 다음에 0.4%에서 0.05%를 인하하니까 0.35%.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23년 내년까지 세율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되기 때문에 최저 0.1%가 아니고 최저 0.05%에서 최고 0.4%가 아니고 최고 0.35%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적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세가 반이 내렸을 거예요. 왜? 세율이 반이 내렸잖아요. 아닌데 나는 조금밖에 안 내렸던데, 그러면 주택가액이 적은 게 아니고 금액 단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밖에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재 153페이지 읽어볼게요. 1세대 1주택 시가 표준액이 9억 이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놓고는 154페이지 최저 1000분의 0.5에서 최고 1000분의 3.5 바로 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재 154페이지 3항입니다.
교재 154페이지 3항. 자, 읽어볼게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가세 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합산한 가세 표준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요게 작년 32회 때 정답은 아니었고 32회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합산한 가세 표준에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합산한 가세 표준에 그게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미 2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3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만. 아까 이야기잖아요. 자, 아까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주택 시가 표준액은 3천만 원이고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은 4천만 원일 때, 자,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지요. 자, 그래서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를 하거나 주택 건물 소유자와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재산세 세율 적용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가세 표준의 합산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요 합산된 가세 표준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렇게 꼬십니다.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재산세율 적용은 소유자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 말에 고마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마탁하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재산세 특징부터 잡아라 않겠습니까? 재산세 특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낚여요.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금액에 재산세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재산세 세율 적용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가세 표준의 합산된 가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합산된 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에 4항, 5항 읽어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을 하지 않고 주택별로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5항,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구별로 합산을 하지 않고 주택별로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동그라미 하시고. 주택별로 동그라미 했지요. 주택별로 동그라미 했어. 그 밑에 적으십시오. 왜? 주택 재산세는 개별 가세하니까. 아까 우리가 재산세 특징에서 토지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재산세 부과하지만 주택 재산세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주택마다 각각 개별 가세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갑이 시가 표준액 1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고 갑이 시가 표준액 3억짜리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A주택과 B주택 시가 표준액의 합산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개별 가세하니까 A주택 시가 표준액과 B주택 시가 표준액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따로 적용한다고요. 개별 가세하니까. 개별 가세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주택별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자, 하나 남았다. 그 다음에 교재 153페이지 빠뜨리고 온 게 있습니다.
교재 153페이지 거기 1항의 넷째 줄, 교재 153페이지 주택 1항 넷째 줄, 고급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예요. 고급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고급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2주 전에 배운 취득세하고 오늘 공부하는 재산세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 보고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 했었지요. 2주 전에 봤잖아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가세합니다.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고급 주택도 최저 0.1%에서 최고 0.4% 누진세율로. 그 이유를 세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이 주택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급주택에 대하여 따로 중과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취득세하고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가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아셔야 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별장으로 사용하느냐 주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은 한시적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주택과 주택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된 가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주택 보유 시 주택 재산세는 합산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왜? 주택 재산세는 개별과세 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보셔야 될 거,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 부과가 다르다. 여기까지가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정리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156페이지. 자, 교재 156페이지 세부담의 상한 별표하시고, 그러니까 교재 156페이지 세부담의 상한 별표하시고, 요걸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세부담 상한이 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재산세를 5배를 올리면 어찌 될까요? 어찌 되기는 1번 안 찍고 다 2번 찍지. 세금 앞에서는
정치적 소신도 사라집니다. 세금 앞에서는요, 뭐 평상시 여당 성격을 가해서도 2번 찍어요. 왜?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봐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가 2배, 3배 오르는 건 용서가 되지만 세금이 2배, 3배 오르는 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보유 관련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보유 관련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보유 관련 세금을 직전 연도보다 얼마 이상 올릴 수 없는지 그걸 물어봐요. 자, 교재 156페이지 밑에 정리 다 해놨네. 토지 건축물은 직전 연도 세액에 얼마? 100분의 15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작년보다 50%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작년보다 재산세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하면 100분의 130. 시험에서 물어봐요. 100분의 150인지, 100분의 110인지, 130인지, 105인지, 100분의 300인지, 100분의 200인지. 그 프로테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57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 자, 재산세 부가징수에다 별표 3개. 자, 재산세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납세지를 잡으셔야 되고 부가징수 방법을 잡으셔야 되고 납부기간을 잡으셔야 되고 가산세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부가세를 알고 계셔야 되고 엔더 물납 분납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157페이지. 자, 납세지부터 갑시다. 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지요. 우리가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고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를 하는데, 자, 우리가 6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하는 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교재 157페이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아닙니까? 선박 소재지, 항공기 소재지인 정치장. 그 다음에 이제 징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6주 전에 이야기 끝났습니다. 우리가 6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이라 그랬지요. 재산세는 소유권 이전 단계,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니까 보통 징수하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별표. 자, 교재 158페이지.
교재 158페이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어찌 된다? 가세례상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세례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완벽한 날짜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요 딱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날짜를 기억하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몇월 달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몇월 달인지 촌지 말인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재산세는 언제? 7월 말. 토지 재산세는 언제? 9월 말에. 주택 재산세는 언제? 7월 말과 9월 말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근데 여기 혹이 붙었지요. 그러나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7월 말에 한꺼번에 징수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가세례상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을 한번 꼬시 보려고 출제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노력은 다 안 해도 될 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말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마탁하고 집에 옵니다.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봐요. 주택 재산세는 금액 크기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9월 말. 그 다음에 교재 158페이지 소액 징수 면제. 자,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동그라미 하시고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 미만에다가 별표 하시고 2,000원 이하가 아니고 2,000원 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99원 이하까지는 징수 안 하고 2,000원까지는 징수하고. 그 다음에 교재 159페이지 거기 갈로 3번 고지서 발부.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보통 징수하려면은 고지서를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게 시험에 나와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동그라미.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리 통보를 받고 돈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납부 개시 5일 전까지예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납부 개시 후 5일 전까지. 납부 개시 후가 아니고 납부 개시 전 5일. 그 다음에 교재 160페이지 물납 별표 3개. 물납 별표 3개. 자, 일단 물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거. 재산세,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자, 이게 6주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6주 전에 우리가 조세 총론 첫 강의 시작하면서 조세 특징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재산세,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요게 작년 32회 때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 작년 32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있는 조세이다. 너무 쉬웠다. 재산세,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한데
종합부동산세를 물납이 가능한 조세이다 그랬으니까 오답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재산세 물납입니다. 자, 재산세 물납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제 물납이 가능해요? 줄 것입시오. 언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재산세 물납은 언제 가능합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신청하고 허가받으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청하고 허가받으면 물납이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못 받으면 물납 못 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부동산인데 어떤 부동산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납부할 수 있지, 남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경주시 소재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15년 동안 5번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1항 물납 신청입니다. 자,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자, 읽어볼게요.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둘째 줄 신청하여야 한다. 10일 전까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갈로 3번의 2항, 갈로 3번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기 셋째 줄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 10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제 금방 읽어본 게 뭡니까? 물납 신청 기간, 물납 허가 통지 기간, 물납 변경 신청 기간을 읽어본 겁니다. 그러면 물납 신청 기간, 물납 허가 통지 기간, 물납 변경 신청 기간이 10일인지 5일인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팁을 드립니다. 자, 앞에다가 갈로로 묶으시고, 갈로로 묶으시고,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건 10일 기준이고, 가세 주체가 하는 건 5일 기준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물납 신청은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물납 허가 통지는 가세주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고 5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납 변경 신청은 납세자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납세자가 하는 건 10일이고 가세주체가 하는 건 5일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 요게 32회 때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32회 때 물납에서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작년에 물납 포기하신 분들은
두 문제를 바라만 보다가 오셨습니다. 자,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데 언제의 시가입니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을 가세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무조건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세 기준은 현재 시가. 근데 이걸 작년 32회 때 뭐라고 물었냐면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분할납부. 자, 161페이지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가 뭡니까? 자, 말 그대로 뭡니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게 뭡니까? 분납입니다. 자, 몇 해? 2해. 2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게 분납이에요. 그러니까 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간 안에 일부,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해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자, 분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 교재 161페이지 거기 신청 적격자 이게 뭡니까? 분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적격자 그게 분할 납부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2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분납이 가능합니까?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고요.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그 옆에 공백 있지요? 그 옆에 공백에다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50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자, 그 다음에 거기 갈로 2번에 분할납부기간 읽어볼게요.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조세들마다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갈로 3번 분할 납부 처리 방법. 자, 읽어볼게요. 자, 정리된 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 여기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금방 읽어보셨는데 요걸 좀 상세히 이야기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 가능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납부 기간 경과 후 납부 가능 금액.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 재산세 납부세액이 440만 원이면 질문, 납부 기간 내에 얼마를 납부하셔야 되고 납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하셔야 됩니까? 고민 끝났으면 두 번째 질문.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면 납부 기간 내에 최소 얼마를 납부하셔야 되고 납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하셔야 됩니까? 자, 고민 좀 해보시고, 자, 고민이 끝났으면 야부터 설명합시다. 자, 납부세액이 440만 원이면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지요. 그러면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44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납부 기간 내에 최소 250 납부하고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부 기간 내에 최소 250만 원 납부하고 납부 기간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440만 원 중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후자. 자, 800만 원이면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지요. 그래서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800만 원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납부 기간 내에 최소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을 납부하고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 중 50% 이하인 40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이내에. 이게 종합부동산세면 6개월 이내에. 이게 종합부동산세면 납부 기간이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돼요. 재산세 분납 기간은 2개월이지만 종부세 분납 기간은 6개월 아닙니까? 여기까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와 관련해서 이거 다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세 부가징수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교재 162페이지 재산세 비과세. 자, 재산세 비과세는 99.99% 암기사항입니다. 봐요. 정확하게 기억하면 문제 답 보장받는 거고, 기억 못하면 찍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애우기, 암기만 잘하시면 풀려요. 그래서 1순환 과정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 생략하고 2순환 과정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 듣고 나서부터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기억하셔도 2달 후에 물어보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순환 과정에서 듣고 그때부터 기억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7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뭐 잠시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달아서 하고 한 20분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특이하게 3문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너무 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는 이걸 공부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앤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이 당선되면 종부세가 사망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이걸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놨는데 종부세 사망하면 왜 하려고?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사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퍼펙트하게 보는 건 너무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종부세는 제가 드리는 프린트 안에서 웬간하면 물어봤지 벗어나는 이야기는 웬간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원래는 이 종부세가 원래는 프린트가 2장입니다. 2장인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부세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번이 당선이 되든 1번이 당선이 되든 종부세는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건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맥락만 잡읍시다. 기본 맥락만 잡아놓고 일단 뭐 누가 당선되든 간에 결정이 나면 종부세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때 맞춰서 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보지 마시고 오늘 받으신 프린트만 일단 봅시다. 요게 딱 기본이에요. 자, 오늘 받은 프린트 가셔가지고 뭐 이제 종부세가 많이 바뀔 예정이고 아니면 종부세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일단 종부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냐면은 자, 제일 먼저 건축물은 주택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체적으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빌딩, 백화점, 할인마트, 오피스텔 등등등은 수십억을 초과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주택만.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토지는 네 가지가 있었죠. 저율 분리가 있었고, 별도 합산이 있었고, 종합 합산이 있고, 고율 분리가 있고. 자, 토지는 이렇게 됩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여기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인,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인 저율분리 과세대상 토지와 사치성 재산인 고율분리 과세대상,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인 고율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인 저율분리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왜 제외됩니까? 그 이유는 재산세를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해가지고 재산세를 4% 고율 과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면 이중으로 중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얼마를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지. 자, 주택은 얼마? 자, 주택은 얼마를 초과했을 때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자,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선이 있으시면 안 돼요. 주택재산세는 개별 과세했지요. 근데 주택재산세는 개별 과세를 하지만 주택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예요. 그래서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느냐,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나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 보유 시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별 주택가액이 아니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A주택 공시가격 3억이고 B주택 공시가액 2억이고 C주택 공시가액이 3억이다. 그러면 개별 주택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건 아니지만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8억으로 6억 초과하잖아요.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면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나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보유하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헷갈리게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얼마? 11억을 초과했을 때. 자, 그런데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배우자하고 나하고 아니면 나하고 자녀하고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별 가액이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공시가격이 12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다. 그러면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소유가 낫습니다. 단독 소유하면 11억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내야 돼요. 근데 공동 소유하는데 지분이 같다. 그러면 지분가액 6억 초과 안 하지요. 공시가격 12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하고 나하고 50대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면 지분가액이 6억 초과 안 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5억을 초과했을 때 별도 합산 가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80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입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거기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요 설명을 하나 빠뜨렸다. 자, 잠깐만요. 하나 빠뜨린 거. 자, 요게 주택 종부세. 자, 주택 종부세에서 요걸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 우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요게 작년에 강화된 규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왜?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니까 취득세 중과세 되는 걸 피하려고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기꾼들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주택에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국가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 겁니까? 작년에 법을 막 대대적으로 바꿨지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12% 중과세하고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종부세를 때려봅니다. 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우리 세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강화됐어요. 법인 소유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 주택은 6억 이하이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종중 소유 주택. 내가 머선 씨 28대 손 종손이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종갓집을 이제 제실 이런 걸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제실을 법인채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뭡니까?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단은 법인 아닙니까?
그럼 금액에 관계없이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종갓집들 아니면 종중단체들 등등등에서 뭡니까? 종부세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종부세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라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가세표준입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때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얼마를 공제하냐면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만큼 공제합니다. 주택은 6억.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에서 기초공제 5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합이 얼마입니까? 11억. 종합합산 가세대상 토지는 5억. 별도 합산 가세대상 토지는 80억을 공제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법인 소유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합산 금액에서 6억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법인 소유주택은 전체 가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공제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은 세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연령별 세공제는 언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당해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공제를 공제받습니다. 얼마?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받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나이가 73세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니까 종부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만 납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 공제가 40% 공제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40% 공제되니까 400만 원 공제되니까 600만 원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입니다. 우리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단계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가 들어가요. 몇 프로?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그럼 이야기예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18년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납부하셔야 됩니까?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공제가 50%, 500만 원 들어가니까 500만 원만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연령별 세공제와 보유기간별 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80%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고 보유기간이 15년이고 보유자 나이가 70세라고 가정합시다.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납부하셔야 됩니까? 보유기간별 세공제가 50%고 연령별 세공제가 40%인데 중복공제가 되니까 90%로 가면 틀려요. 최고 한도가 80%입니다. 최고 한도가 80%잖아요. 그래서 90% 가시면 안 되고 최고 한도가 중복공제가 되는데 최고 한도가 80% 아닙니까? 그래서 90%가 아니고 80%, 800만 원 공제해 주니까 나머지 200만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우리가 참고가. 우리가 혼인이나 직계존속의 동거복량으로 합가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리한 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합니다. 혼인은 5년간, 동거복량은 10년간.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해요. 몇 년간 독립세대로 간주하는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혼인이나 동거복량으로 이주택이 됐을 때 일정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혼인은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받고 동거복량은 10년 안에 팔면 비과세 받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고 수업 마칩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액이 10억입니다. 우리가 을이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입니다. 자, 갑하고 을은 직계 촌비속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엄마와 자녀. 자, 그런데 서로 독립세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 거주 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종부세 안 나오지요. 1세대 1주택으로 11억 초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자, 갑이 정년퇴직을 했고 정년퇴직을 하니까 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답니다. 이유는 알겠지요?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돈도 알면서 지킨답니다. 왜? 함께 살고 있다가 여동생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여동생이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대화의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퇴직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언젠가 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모신답니다. 자, 그런데 자, 동거복량으로 합가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11억에서 6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6억 초과하고 6억 초과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합가로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해 준다고요. 혼인은 5년간, 동거복량은 10년간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해 줘요. 맞지요?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동거복량이 10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뭡니까? 10년간은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10년간은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하니까 11억 초과 안 하고 11억 초과 안 하니까 당분간은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팔아가지고 미리 종부세 부담을 피해라. 그 시간 여유를 10년간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와요. 합가일로부터 10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혼인은 5년이고 동거복량은 10년.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종부세에서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종부세가 폐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